MB정부가 추진했던 자원 외교에 대해서 국정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평창올림픽 예산도 논란입니다. 국회를 거치면서 올림픽 예산이 더 늘어나는 동안 강원도 의회는 재정 압박을 호소하면서 올림픽 반납론까지 제기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느 정도나 심각하면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평창 동계올림픽 예산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녹색연합이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 예산이 이른바 재정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림픽 관련 사업 중에서 수익성이 불확실하거나 또 사업 자체가 부적절하고 지적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예산은 더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화면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올림픽 대회 지원 예산의 경우에는 이미 경기장과 진입도로가 70% 이상 국고 지원되기로 했는데 경기장 향후 활용이 세워지기도 전에 증가분이 170억이 올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급수체계 지원 사업의 예산이 54억 늘었는데요. 대관령 목장 아래에 건설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식수용 저수지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인 상태에서 예산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바로 쓰기, 침 뱉지 않기 등 캠페인을 하면 올림픽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3억이 늘어서 내년에 5억 8,8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내년도 예산이 추가적으로 국회를 통해서 확정된 게 2조가 넘었고요. 이미 승인된 예산 11조를 합하면 총 13조가 넘어섭니다. 네, 그러니까 증가분이 반영된 수정안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급수체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식수용 저수지로 활용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54억 원이나 늘려놨지만 그 위치가 목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식수용으로는 부적절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예산은 어떻게 분담을 하게 되는 거죠? 동계올림픽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가 필요한 금액의 75% 이상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75% 이상의 예산 요구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딱 75% 수준까지만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증액된 예산 중에서 개회식과 폐회식 예산이 있는데요. 이건 특별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국제대회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빼고는 강원도가 모두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예. 정부가 75%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러니까 뭐 80%를 지원해도 되는 거고, 85%를 네. 지원해도 되는데 75%까지만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군요. 예, 75% 이상이라고 했는데 75%까지만 지원해주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네, 강원도 측의 부담이 크겠습니다. 지금 뭐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낮은 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올림픽 반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17일에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올림픽 개폐회식장을 올림픽 조직위에서 건설하지 않는다면 올림픽 반납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강원도의회 소속 44명의 의원 중에서 새누리당 소속이 36명, 절대적으로 다수인데요. 여당 위주로 편성된 도의회에서 올림픽 반납론을 꺼내든 겁니다. 강원도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지자체의 절반 수준인 21%에 불과하고요. 올림픽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0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네, 이거 뭐 올림픽 유치할 때 삼성 이건희 회장의 역할론에 대해서 뭐 언론이 많이 부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삼성이 이번에 삼성 SDS 상장으로 번 돈을 혹시라도 올림픽 예산으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켜봐야겠습니다. MB정부 시절에 자원외교 추진하면서 뭔가 성과를 발표할 때 꼭 등장했던 것이 MOU예요. 양해각서. 예. 그 양해각서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사례가 별로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MB정부의 자원외교라고 하면 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했다는 기사, 그리고 환하게 웃는 이 전 대통령의 모습들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자원외교 성과라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해왔던 MOU 체결이 대부분 휴지 조각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총 45건의 MOU가 체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체결한 것이 28건, 그리고 이상득 특사로 가서 체결한 게 11건, 한승수 총리가 4건, 그리고 외국
외국의 VIP가 한국에 방한해서 한 것이 2건인데요. 이 45건 중에서 6건을 제외하고는 이미 아무런 성과 없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탐사가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도 수익성이 의문스러운 게 대다수고요. 지금까지 이런 사업에 1조 4,400억여 원이 투입됐지만 회수된 금액은 0원입니다.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2조 700억여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서 3조 이상의 국부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뭐 MOU라는 것이 안 지켜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성격 아니겠습니까? 예. 네. 자, 어제 이인수 총장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로 경희대가 최종 결정했어요. 수원대 총장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 표절 심사에서 공식적으로 최종 표절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만 학위 취소는 안 하겠다고 했어요. 예. 네,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수원대 교수와 동문 등으로 이뤄진 수원대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오늘 경희대 측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내용 증명 서류를 보냈습니다. 네, 수원대 사람들은 현행법상 이 총장의 박사학위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52조는 박사학위 수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대 사람들은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사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논문 표절에서는 자유로워서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1980년 독일의 샤반 전 장관의 경우에는 34년 전에 썼던 표절 논문 때문에 학위도 취소되고 또 장관직에서도 물러났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네. 자, 뭐 논문 장사를 했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희대가 논문 장사를 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이죠? 예, 이인수 총장 측과 그런 일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냐는 지적인데요. 수원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지난달 제기된 논문지도 교수 친동생에 대한 대가성 임명권을 지적하면서 이 총장의 박사학위가 대가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용 증명 중에는 국민TV가 지난 10월 이인수 박사학위 논문 통과 시점에 이인수의 논문지도 교수인 김병진 교수의 친동생이 수원과학대 교수로 대가성 임명됐다는 사실을 보도했다라면서 논문 장사가 명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표절로 드러난 본론 부분이 없어도 논문 구성에 문제가 없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문하면서 경희대 측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뭐 정확히 하자면 저희 뉴스K에서 보도한 내용은 김모 교수의 친동생이 수원과학대 교수로 특혜 임용됐을 의혹을 제기한 거죠. 그 근거로는 논문이 통과된 직후에 임용이 됐어요. 예, 네. 그런 시기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네, 이인수 총장 측에서는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이 총장 측은 경희대의 표절 판정에 대해서 이미 이의 신청을 제기해둔 상태입니다. 이 총장 측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는 2주 뒤쯤에 나올 것으로 예정되고 있는데요. 수원대 사람들은 이 시점에 맞춰서 이 총장 박사학위 취소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네. 자, 선거구제를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그리고 국민은 동의하고 있는가? 일단 국민 여론은 바꿔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얼마 전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를 조정하라고 결정한 뒤에 선거구 획정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상황인데요. 한국갤럽이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해서 오늘 발표했습니다. 작은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 그리고 좀 더 큰 선거구에서 순위대로 2명 이상의 다수를 뽑는 중대선거구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냐고 물었더니요. 현행 소선거구제대로 해야 한다고 한 의견은 32%, 반면에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에 변화를 줘야 된다는 것이 49%였습니다. 또 다음 여론조사 결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선거구를 정하는 일을 국회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아니면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 물었더니 응답자의 11%가 국회라고 말했고요. 69% 그러니까 절대 다수가 중앙선관위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갤럽 측은 이에 대해서 국회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선거구를 바꿔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요. 누가 이 선거구 조정을 할 것인가 그 권한의 문제가 남지 않겠습니까? 획정 주체 이에 대한 여야 의견은 어떻게 갈리고 있습니까? 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현행대로 국회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두자는 의견과 선관위로 넘기자는 보수혁신위 방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연합은 국회가 권한을 내놔야 하고 또 선관위로 넘기는 것도 선관위가 예산 문제 때문에 국회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제3의 독립된 기구를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자, 인구 고령화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인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의 인구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은 아직까지는 다이아몬드형 인구, 그러니까 청장년층이 많은 인구 구조인데요. 내년부터는 고령층 위주의 인구 구조로 바뀌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인구 구조 변화 속도는 일본보다도 더 빠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면요. 위에는 일본의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아래에는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를 전망한 수치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1년 다이아몬드 형태였는데 2004년에 역삼각형으로 바뀌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변화하기 시작해서 2030년이면 65세 이상이 24.3%, 그러니까 고령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역삼각형 구조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5년 만에 역삼각형 구조로 바뀌는군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년 넘게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좀 진척도가 빠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유권자들 분포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미치겠습니까? 네, 인구 구조가 변하면서 유권자 중에 고령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다가올 2017년에는 인구별 득표율이 좀 더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7년 대선 때는 고령층의 유권자 분포가 청년층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질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통계청의 인구 변화 추이를 기반으로 선관위가 분석한 연령별 유권자 분포 변화입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때만 해도 60대 이상은 전체 유권자의 16.3%에 불과했는데요. 2012년에는 20.8%, 그리고 2017년에는 24.6%로 30대와 20대에 비해서 많은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2017년 차기 대선의 경우에 60대 이상 비중이 24.6%, 그러니까 4분의 1에 달할 거라는 거죠. 예. 네, 지난 2012년 대선 때만 해도 60대 이상이 5분의 1이었는데 4분의 1까지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인다는 예상이군요. 네, 반면에 상대적으로 20대와 30대의 경우에는 2002년에 많았는데 2017년에는 10%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건 또 무슨 사건입니까? 검찰이 취재 기자의 우편물을 열어봤어요. 네, 이른바 현직 검사 뒷돈 수수에 대해서 취재 중이었던 검찰 출입 기자의 우편물을 대검이 대리 수령하고 또 뜯어보기까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검찰청에 출입 중인 세계일보 박모 기자는 등기 우편으로 한 차장 검사 부인의 금품 수수 정보를 받을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대검 운영지원과는 이 우편물을 멋대로 대리 수령해놓고는 나흘 뒤에야 박 기자에게 전했습니다. 이 기자가 우편물을 받았을 때는 이미 한번 개봉됐다가 테이프로 다시 봉해진 상태였고요. 또 한 언론 매체 는 대검이 우편물을 보관한 기간 동안에 대검 운영지원과는 물론 대변인실까지 우편물을 살펴봤다는 의혹을 전했습니다. 네, 고의적으로 그랬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텐데요. 예. 어떻습니까? 세계일보 측에서는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 비밀 침해죄에 관한 조항을 보시면 봉함, 기타 비밀 장치로 되어 있는 편지나 문서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세계일보는 자사의 검찰 비리 보도에 대해서 검찰 관계자들이 취재원을 밝혀달라는 요구도 계속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검 측은 이에 대해서 직원이 등기 우편을 대리 수령한 뒤에 실수로 뜯었고 또 전해주는 것을 잊어버렸다가 늦게 전해준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